반갑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왔다네 주거권 시대가 왔다네. 그날 잔치하죠. 오늘은 최창우가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왔습니다. 예, 또 뵙고 또 뵙고 또 토크하고 그래서 3천만, 4천만, 5천만 명이 모두 토크를 해서 주거권, 주거의 권리, 공기와 같은 이 우리의 권리, 이 권리를 우리가 모두 누리는 대한민국, 나아가서 온 세상, 이 주거권을 누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곰곰이 막 생각해 보거나 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주거 현실은 좀 안 좋습니다. 암담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주거 현실이 안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나서서 고치면 되니까요. 암담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안 좋은 만큼 우리가 나서서 고쳐나가면 그만큼 좋아지잖아요. 사람 삶이 개선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 삶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것으로서 대만족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주거권이 지금보다 나아진다 이게 아니고 주거권 실현이 되는 사회. 그래서 누구나 다 주거권을 누리고 또 공기를 우리가 마실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또 어디 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 누구는 못 오게 하고 누구는 또 더 많이 다니게 할 그렇게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거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전 우리 토크에 이어서 보증금을 잃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번째 이제 주거 토크인데 오늘 보증금을 잃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하면 잃는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무대로 옮겨도 좋으시겠습니까? 예, 무대로 잠깐 옮겨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에 보면 이게 1번, 2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제 저번에 우리가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장님 집에 입주한다. 이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얘기도 또 하기도 했는데요. 확정일자 꾸준히 얘기를 했죠. 못 믿을 확정일자 이런 제목으로도 이미 한번 주거 토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상당히 보증금 확보하는 데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요, 이전에도 토크를 했지만 확정일자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보장하는 그런 대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가가 보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받으면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정일자는 뭘 확정해 주냐? 경매가 되었을 때 그때 보증금
변제하는 순서를 정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확정해준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완전히 되찾는 것을 확정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순서대로 나중에 배분하게 되는데 언제? 경매나 공매하고 나서 그때 내 순서가 1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런 걸 정해준다. 그래서 경매하고 나서 남은 재산 그러니까 이 낙찰 가격 거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분하고 나중에 없어요. 내 순서 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떼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확정해 주는 겁니까? 이 확정해 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하면은 모든 걸 보장해 준다. 뭐 인터넷에 그런 글이 넘쳐 있습니다. 그냥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다. 그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필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대책은 전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별반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내가 올번이거나 또는 사장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사업이 망해서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 이 3개월치를 우선 변제를 해버리고 나니까 내 건 거의 남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경매 때 순서를 정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때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절차가 이 확정일자인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번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경매하고 남은 재산 배분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러면 그 남은 재산을 나한테 준다는 건데 경매되고 나면 실제로 그때 시가이거나 대략 그 시가라고 하는 게 들쭉날쭉하지만 또 법원에서 또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가격에서 20% 30% 막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내 거는 없잖아요. 확정일자 받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안 받으면 맨 뒤에 돈이 채권이 남으면 그때 나한테 좀 들어온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라 이런 거고요. 자, 8번 확정일자 나중에 받는다. 이것도 안 된다.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받는다. 어디에 들어가면 세입자로서 임대해서 들어가면 임차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런데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건데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항력하고요. 확정일자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대항력은 뭐냐? 개점주라 그랬죠. 개점주. 따라 해보세요. 자, 개점주. 이게 뭡니까? 계약서하고 점유해서 가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이 된 걸로 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없는데 가서 확정일자만 가서 받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하고 점유를 한 다음 날에 생긴다.
그러니까 그날 생기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일부러 한 이틀 전에 해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틀 전에 하고 가서 확정일자도 또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주민등록하고 점유하고 한 다음날 생긴다는 이상한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저당 이런 것은 그날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입법 미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법률안을 제안을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논의도 안 되고 그냥 자동 폐기되고 하는 걸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회의원 된 여러분, 이미 국회의원 하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정신 차리고 대항력을 내가 주민등록한 날 그리고 내가 가서 점유한 바로 그날 생기게 만들어라. 이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점주,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이거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게 7번의 내용이고요. 8번은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는다. 이러면 어때요? 훨씬 더 나중에 권리 찾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확정일자는 점유하고 이사 간 날, 그날 주민등록하는 것과 함께 즉시 받는다 이러는데 이것을 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받으면 근저당보다 오히려 순위가 더 보장될 여지도 있지 않나. 법이 미비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재계약 때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찢어버리고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계약을 지금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집에 2년 살았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자.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증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올라가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서를 아무튼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계약서를 찍고 버리고 어떤 경우 임대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이제 주면 그건 소각시키거나 찢어버리는 절차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서 2년 지금까지 살았거나 4년 살았거나 또는 뭐 6년, 5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6년 다 안 살고도 또 그렇게 재계약을 또 하자고 해서 또 세입자가 또 응하면 그때 또 재계약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서를 썼는데 이전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서 재계약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그 계약서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전에 받았던 그 확정일자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걸 임대인에게 넘겨줬으니까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분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 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받은 시점부터 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4년 전, 2년 전 또는 뭐 6년 전에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 순서를 나는 확보를 했는데 경매 때 이 확보한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번처럼 하면 됩니다. 증액해 준 뒤 증액을 표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1억 2천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5천이 되잖아요. 근데 1억 5천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 5천에 관한 재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특약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한 거에 연장 계약이다, 증액 계약이다, 이제 이것을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11번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1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증액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1억 2천에 살고 있다가 증액을 얼마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까? 3천만 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실제, 이거 가지고 뭐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개그 내용도 있는데, 하여간에 3천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을 한 거를 어디엔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에. 근데 내 3천만 원은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표시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 바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특약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억 2천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액수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1억 2천에 살고 있었는데 3천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쓰고 임대인을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영수증만 받고, 그러면 1억 2천이 이제 확정일자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3천에 대해서 재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받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 처분되면은, 그러면 이 3천은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되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잖아요. 여러 명이 이제 내가 받겠다 막 신청을 해가지고 최고가액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도 안 쓸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가능하면 자기는 이 적게 주는 방법을 찾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증액된 액수가 없으면 이분은 증액됐나 안 됐나 모르고 이제 그 경매 신청을, 그러니까 경매에 낙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3천 올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아무 증거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서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 관련된 계약서를 써야 된다 하는 게 여기에 초점입니다. 올랐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어떻게 쓰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액 액수를 포함한 전체 보증금 액수를 표시한 재계약서를 작성은 하지만 특약란에 기존계약 승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특약란에 그 3천만 원 올려준 거에 대해서 이전 계약이 연장된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증액시킨 거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네모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특약 예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존 계약금,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시기를 표시해 줘야 이게 어떤 계약인지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선 4천만 원을 증액했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증액 계약임 이렇게 써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여기 특약에다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확정일자 받은 건 계속 유효하고 바로 이 증액시켜준 거 4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4천만 원에 대한 효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특약에다가 표시를 해라. 요즘에는요, 이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많이 또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또 하지 않는 경우도 혹시라도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내 권리 내가 찾자. 이런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미비한 것일지라도 잘 찾아먹는 것은 나의 책임이잖아요. 피 같은 돈, 우리 가족의 주거권 전체가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확정일자 얘기를 일정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계약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계약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해야만 나한테 좋은데 그런데 저런 특약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무대로 잠깐 옮겨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이 이제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대항력을 확보해가지고요. 대항력을 확보해서 이날이 예를 들어서 25일입니다. 예, 어느 날 25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가서 요날이 25일 경계선이니까 요게 25일이다. 이러면 25일 날 낮에 가서 뭐를 합니까?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삿짐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점주 계약서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무슨 력?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대항력이 이 25일 날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생긴다고요? 26일 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는 26일 날 0시에 생긴다. 또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날 생기지 않고 이날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덕 임대인은 또는 사기를 의도하는 임대인은 어떻게 하냐? 25일 날 이날 가서 개점주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날 뭐를 한다는 겁니까? 뭐를 해요?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하거나 또는 지인한테 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 그 설정 시점에 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 번호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은 다음 날인데 이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경매되면 먼저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집이 뭐 한 2억 정도 되는 집이다.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데 2억 정도 되는 집인데 제가 1억 2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 60%잖아요. 이것이. 예, 60%네요. 정확하게. 60% 이내로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날 어떻게 합니까? 근저당을 1억 5천 막 이렇게 이날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매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을 이 사람이 먼저 찾아가죠? 그러면 2억짜리 집인데 그러면 2억짜리 집인데 80%의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얼마입니까? 1억 6천. 1억 6천에 낙찰됐다. 경매 비용 이런 거 그냥 없다 치고요. 2, 3%가 또 나오지만 없다고 치고 1억 6천에 그러면 얘가 낙찰이 됐겠죠? 1억 여기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1억 5천을 찾아가 버린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1,000만 원 남았죠? 그렇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남았는데 내 보증금은 1억 2천인데 그러면 1억 1천을 어떡하리? 다 떼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날, 내가, 주민등록 하러 가는 날, 그러니까 이날 이사도 하는 것이죠. 이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 하는 특약을 하라는 것이죠. 특약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 특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곳곳에 지뢰밭이죠. 곳곳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계약 잔금 지급일에 이 대항력 확보하러 간 날인데 효력은 다음날 나타난다고 했죠.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특약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대충 믿고 넘어간다면 바로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천만 원 떼인 사람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슬픈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토크를 하면서 이게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떼인 사람이 많고 많은데 이 떼인 거에 대한 파악도 국가기관이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저 입법과제가 당장 생겼죠? 어떻게? 전입신고 하는 날, 그날 대항력이 확보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오히려 하루 전에 확보돼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증금은 사회적인 약자인 세입자의 생존이 걸려있고 주거 환경을 망치느냐 아니면 그나마 유지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버팀목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 국가의 보장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또 그거 잘 안 들죠. 내가 조심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떼이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확정일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증액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날, 주민등록하는 날 어떻습니까? 주민등록하는 날, 그날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다음날 생기니까 오히려 하루 전에 하든가 이틀 전에 하든가 이런 차후책도 생각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입법과제로서 적어도 우리가 가서 주민등록하는 날 대항력이 생기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약에 명시를 해서 그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임대인이 약속하게 해라. 이런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분은 앞으로 또 말씀드리는 주거 토크를 계속 들어보시고, 특히 확정일자, 못 믿을 확정일자, 그런 주거 토크가 있었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소액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